오늘 우리 정주영 목사님이 강의해 주실 거고요. 이제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 성경이라는 주제, 이게 참 쉬운 주제가 아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진화와 성경이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또 새로운 개념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진화가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영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게 뭐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고민들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좀 이 부분을 봐주시고, 또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진지하게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주영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강의하는 정주영 목사님에게도 평안한 마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강사님 나오시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있는 자리인데 좀 새롭네요. 이렇게 서니까.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이 성경하고 과학인가, 이 과학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이게 수능 시험, 옛날에 학력고사 시험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를 교회에서도 배워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하는 게 요즘 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세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마 깨질 듯이 아프실 것 같아서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면 만져지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과학이에요. 그것을 실험해서 증명하면은 법칙이 되면은 이제 과학 법칙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학문이고, 또 이제 우리 시대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통찰을 좀 하면 좋겠는데, PPT 좀 이제 보여주세요. 미시와 거시 세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시는 가장 작은 세계, 거시는 큰 세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사물들이 있고 우리 몸 같은 것들 다 물질인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점점 들어가면은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고, 원자 안에도 전자가 돌면서 중심 가운데 조그만 핵이 있고, 또 핵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 양성자 붙어 있고, 또 그 안에 가니까 쿼크라는 정말 미세한 또 입자에 또 있어요. 소립자. 이런 세계가 미시입니다. 반면에 큰 단위로 확대해서 가면은 엄청난 크기의 우주로 이제 이렇게 광대하게 커지는데, 그런 것을 이제 거시 세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넘길 수 있는 거죠. 이 책인데 2012년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판한 10의 제곱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을 이제 참고해서 PPT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낮잠 자는 장면인데, 이 남자의 손을 좀 잘 안 보시죠? 남자의 손을 보시면은 손등에 네모난 파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 10분의 1씩
10으로 점점 확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주변에 가면은 뭐 면적이 이제 점점 이제 손이 확대되고 그 안에 핏줄이 보이고 또 더 깊이 10씩 확대해서 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의 핵을 향해서 쭉 들어갑니다. DNA 염색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포 안에 염색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중 나선이 더 자세히 보이게 되고 더 들어가면 이제 그 DNA 이루고 있는 분자 단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10배. 이제 핵으로 이제 원자로 가는데 저기 원자 조그맣게 있는 흐릿한 게 원자인데 원자 주변에 이 흐릿한 이제 감싸고 있는 저게 전자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저렇게 원자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막 구름 같은 모양으로 도는 원자가 뭐 큰 체육관이면은 전자는 구슬 같은 것들이 도는 크기 굉장히 이제 그런 크기고요. 더 들어가면 원자 핵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원자도 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원자 저렇게 조그맣게 있고 또 들어가면은 핵으로 점점점 들어가면 핵도 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그 안에도 이런 조그만 짜잘짜잘하는 조각들, 소립자들, 쿼크라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학물 과학을 통해서 밝혀냈고 더 안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미시의 세계이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넘기면 아까 그 남자 다시 낮잠자는 남자인데 이번에는 크기와 면적을 10배씩 더 이제 확대해 가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넘기시면 이렇게 남자가 소풍 나와서 이제 낮잠 자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옆에 뭐 요트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해변가인가? 또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시의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자는 이제 점처럼 보이고 점점 이제 또 이가 무슨 알고 보니까 미국의 한 호수입니다. 저 바다가 아니라 또 넘기면 시카고라는 것들 거대한 호수를 보게 되고 또 넘기고 미국 4분의 1이 보이고요. 지구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멀리 가면 지구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10배로 달의 공전궤도까지 보게 됩니다. 지구도 점처럼 작아지기 시작하죠. 지구의 공전궤도가 보이는 시점까지 오고요. 다른 행성도 공전하는 것들이 그 범위까지 가게 됩니다. 태양계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더 멀리 가면 이제 태양계가 아주 작아져요. 태양계조차 점처럼 보이는 시점이 가요. 더 1조 킬로미터 아주 빛이 1년 동안 하는 거리, 일광년 거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작아집니다. 태양계도 점점 확대하면서 이제 은하계 별들이 빛나는 모양들이 구름처럼 은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큰 별인데 아주 멀리서 보면 은하의 윤곽으로 나타납니다. 저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별들인데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은하계의 전체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 은하도 아주 작아져요. 점점 더 멀어지면 은하계도 점처럼 됩니다. 우주 공간이 이렇게 확대해버리면 빈 것처럼 보여요. 엄청 컸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를 미시적으로 원자가 이런 모양 점처럼 보이고 일광년 거리의 태양도 이렇게 점처럼 보이고 더 미시로 더 거시로 보이면 원자 핵 아주 조그만 것 정말 우리 은하도 저렇게 조그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시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미시와 거시 세계를 이제 저거 찍을 수가 없죠. 이제 상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크기를 비율을 조절해서 거시로 우주, 미시로 세포 안에 원자 안에 있는 것까지 쭉 보면은 좀 작은 점과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세계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정말 광활하고 그런 세계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넘겨보시면 여기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도 그런데요. 시작하는 첫 마디가 베리시트, in the beginning에서 태초, 처음, 시작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성경 첫 말씀인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과학자들, 많은 전문 과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시 주류 과학계 우주론이 있는데요.
먼저 우주론을 보고 거시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미시적으로 가겠습니다.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을 합니다. 스태틱, 딱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는 정적이고 영은 불변하다. 영은 전부터 그대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게 우주야.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태초에 뭐 성경에서 인더 비기닝 시작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코웃음치고 비웃었습니다. 뭐 그런 게 뭐 니들 믿음이지 이러면서 이 정적 우주론이 당시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20세기에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중력이 우주 공간에 미치는 영향 넘겨보시면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학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력의 어떤 왜곡을 일으킨대. 질량이 있는 무게가 있는 어떤 행성이나 태양이 있으면 왜곡을 일으켜서 거기 휘는 자리를 통해서 당긴답니다. 어떤 물체들을 작은 물체들을 당겨요. 그걸 중력이라 부르는데 이제 우리 뭐 메모리 폼이나 스티로폼이나 뭐 고무판 아주 거기다 그 이렇게 뭘 탁구공 하나 놓고 거기다 물건 딱 얹어 놓으면 뭐 수박을 얹어 놓으면은 이게 파이잖아요 무게가. 그러면 그 고무판 아래로 수박이 있는 곳으로 굴러갑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당긴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중력이 클수록 이 힘이 세지고 시공간이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넘겨보시면 이제 이 계산식을 가지고 우주론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우주 공간에 계속 중력이 작용한다면 그렇게 중력이 당기는 힘 이것에 의해서 서로 당겨지면서 큰 물체가 당겨버리면 부딪혀가지고 뭉개져지지 않냐. 어떻게 우주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냐 해서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미는 힘이 있을 것이다. 당기는 힘이 반대는 미는 청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을 방정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상수값이라는 건데 이런 이제 빼기를 넣어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힘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미지의 힘을 우주 상수다 추가해서 넣었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영원 불변하는 우주론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정적 우주론 되도록 해서 1917년에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만하고 벨기에 천문학자 르메르트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그 방정식에 근거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논문 발표도 합니다. 프리드만이 1922년, 르메르트가 1927년에 어떤 르메르트가 제일 먼저 이제 원시 원자의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들이 논문 발표했지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적 우주론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서 근데 이 정적 우주론을 고수하려는 이 아인슈타인에게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방정식을 수정해가면서 정적 우주론 지켜야 된다 했던 한 1917년 했는데 10년 지나서 1929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라는 허블이 실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움직이고 있다, 더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또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우주 상수 빼기 넣었잖아요. 빼기 그것을 이제 1931년에 그냥 포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적 우주론 틀렸다라고 인정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팽창한 우주라고 하면요, 팽창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점점 작아지는 우주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작아져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처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소리를 당시 과학자들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거든요. 이 과학적으로 이거 신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이 시작점, 우주 만물이 한 점에 모이는 초고온 초밀도의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 가면 물리학,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지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천문학 교수들이 세 분이 있는데 1948년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스테디, 그래도 견고하게 이 우주가 있는 거다. 어떻게 냐? 우주 팽창하는 거 관측했으니까 인정하겠다. 근데 그만큼 천체 수도 동일하게 많아져서 밀도는 언제나 우주의 밀도는 항상 동일해. 그 안에 들어간 전체 밀도는 균일하게 있어. 온도도 일정해.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으로 시공간이 어차피 균일해. 그러면은 우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야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의 관측한 은하가 퍼진다는 것도 이제 일치하고 시작점이라는 특이점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만족했어요. 그런데 아까 팽창한다고 했던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던 이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스승을 따라서 연구하더니 1946년에 초기 우주는 고온 고밀도 상태의 급격한 팽창을 이룬 우주다라고 또 발표해요. 이렇게 비교된대요. 순서로 따지면 이 가모프의 팽창 우주론보다 2년 뒤에 위에 있는 사람 프레드 호일이 정상 우주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론 차이점이 이제 위아래 그림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이 팽창한다 하지만은 프레드 호일은 어차피 천체가 똑같이 채워지니까 원래 정적 우주론과 똑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프레드 호일이 굉장히 고집세고 독선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BBC 방송국과 인터뷰하는데 가모프 이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 영어로 큰 펑 소리와 함께 우주가 생겼다. 이런 웃기는 말을 한 이론도 있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호일이 조롱한 이 말 빅뱅 했다 이 조롱이 이제 그 유명해져가지고 이 가모프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다 빅뱅 이론을 알고 있는 그겁니다. 우주는 계속 빅뱅 이론은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만 천체 수는 일정하다. 그래서 밀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대폭발, 천폭발 이후에 우주가 극도로 뜨겁다가 식어가는 거죠. 밀도가 줄어들면서 열이 퍼져나가니까. 처음으로 빛이 방출하게 되었다면은 그 빛이 현재 이로서는 굉장히 싸늘해졌을 것이다. 차가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극저온의 전파로 우주 공간에 퍼지지 않겠냐 그 증거가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가. 그리고 1948년에 물리학자 엘퍼 허먼이라는 미국 물리학자가 이 가모프를 지지합니다. 가운데 가모프였던 환상이 있죠.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허먼, 엘퍼인데 이 사람이 초기 우주의 흔적인 우주 복사, 배경 복사라는 빛이 전파 형태로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야라고 발표합니다. 온도는 아마 영하 268도 정도 될 거야라고 예측하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프레드 호일 같은 사람은 이제 이때 1948년이니까 똑같이 정상 우주론 반박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상 우주론, 이런 빅뱅 이론 이거 둘 다 학자들 사이에 인정받으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1964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엘프와 허먼이 예견했던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요. 어떤 전파를 이제 이렇게 라디오 같은 전파를 하다가 그 배경 복사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빅뱅이 폭발할 때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엄청 뜨거운 온도를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저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퍼져나가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에너지가 극저온의 마이크로파처럼 잔성처럼 남아있는 전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할 때 마이크로파로 이렇게 데워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데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호가 약해. 굉장히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소리 나도 돼요. TV 여러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전기방송 끝나면 삐 하면서 잡음이 납니다. 지직하는 잡음, 치한 거. TV를 오래 보시거나 새벽 일찍 켜시면 이 장면 많이 옛날에 보셨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 깜빡거리는 점들, 이 잔상 중에 1%가 137억 년 빅뱅 때 우주에 뿌려진 우주 배경 복사예요. 여기 1%가. 그러니까 우리 사는 여기에 그 1% 정도가 그 전파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주로 이제 인공위성 올리고 해서 우주에서 이제 그것들을 측정을 해서 성공합니다. 아무튼 이 관측으로 펜지어스 윌슨이
허블의 우주 팽창 관측 이후에 최고의 관측이라는 칭송받으면서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 우주론, 정상 우주론 하면서 우주는 영원 불변해 했던 주장들, 100년 전부터 했던 주장은 판정패됐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판정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빅뱅 이론이 지금 이제 우주론의 이제 주류로 이제 있는데요. 이 최초의 대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이 특이점, 맨 밑에 있는 빅뱅 특이점에서 어떻게 갑자기 우주가 생겼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무에서 우주가 무라는 것에서 우주라는 유가 그냥 막 생기냐? 상식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대폭발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란 전체에 엄청난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엄청난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그럼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증거, 어떤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한 원인은 뭘까? 빈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폭발이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꽝 해가지고 우주가 생긴 게 아니라 빅뱅 시작점 이전에는 공간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무예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 공간이 생기고 이 물질 우주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빅뱅으로 우주를 존재케 한 최초의 원인은 시 공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자는 물질적 존재, 물리적 실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물리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여야 합니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시작점은 물리적이나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인은 초자연 혹은 어떤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대상이 아닐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해요. 노벨 수상자 아까 했던 아노 펜지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문학은 우리를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안내한다. 그 사건은 무로부터 창조된 우주 생명 탄생을 위해 정확한 조건들을 제공하여 정밀하게 균형을 이룬 우주, 근원적이며 초자연적인 계획을 가진 우주다라고 말합니다. 라이노 대학의 나노 연구하시는 제임스 투라는 사람은 과학이 신앙을 앗아간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간증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이 있다는 전제로 인해서 무신론 과학자 중에 일부는 유실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어떤 무신론자들도 빅뱅 이론 때문에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거 설명 못하니까.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한 고민하면서 신앙인으로 전향한 과학자들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앨런 렉스 샌디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허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관측 천문학의 최대 권위자이고 허블 상수 측정값을 이제 연구하는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주 나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근접하게 잘 측정했는데 이분이 1985년에 미국 달라스 어떤 과학과 종교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원래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나와서 빅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중에 자기가 이제 50세 나이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고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 무신론자 과학자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다 청중들이 넋이 나가서 이제 있는데 이 빅뱅은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초자연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과학은 우리를 제1 사건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들여다 주었지만 더 멀리 있는 제1 원인 빅뱅을 일으킨 원인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 시간, 공간, 에너지의 가합작스러운 출현은 태초에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샌디지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활동, 자신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합니다. 또 이제 패트릭 글린이라는 사람, 하버드 출신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이 우주의 균형이 너무 놀라운 걸 보면서 무신론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그 증거 또 에비던스에서 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거기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내세울 만하거나 시험 가능한 이론이 없다. 한 가지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가장 진보된 20세기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한 우주상은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과학이 제시한 그 어떤 것보다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과 본질상 더 가깝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신비. 이게 우주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또 무신론자일지라도 빅뱅의 원인에 대해서 궁극적인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 가정,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무신론 과학자들은 신, 창조주라는 개념을 그냥 일부러 거부하고 있어요. 이 진화 생물학자 루원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데, 이 과학자 이런 입장들이죠. 몇몇 과학 이론이 지닌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편에 서겠다. 왜냐하면 유물론을 선험적인 전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적 물질만 있다는 생각, 이 사상을 선험적으로 전제적으로 갖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더욱이 이 유물론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과 같은 것들 들어오면 안 된다. 과학에는 이런 입장을 누누이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면 무신론 과학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것 같지만 그 과학자들이 사실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냥 우연히 신이 없어도 우연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가설들을 막 세워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우주에 대해서 좀 더 도전을 주는 어떤 사실들이 또 있는데요. 미세 조정 논증이라 하는데, 지금의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빅뱅 초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밀한 밀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PPT 바꾼 거 한번 보시죠. 20번. 네,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이걸로도 보면서 하겠네요. 굉장히 정밀한 밀도,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밀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숫자 값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빅뱅 100만 분의 1초예요. 상상할 수 없는 초를 100만으로 잘라가지고 100만 분의 1초였을 때 당시의 밀도가 어떠했냐면, 제가 이거 계산 뭐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부터 숫자를 읽을게요. 447, 225, 917, 218, 529, 07, 402, 284, 016 그램 센치의 그 부피의 밀도가 있어야 돼요. 이 공간 안에 1cm라는 거기 안에 이 정도의 질량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인데 이 밀도가 돼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 넘겨보시면 아래와 위의 차이가 뭘까요? 바뀐 게 있어요. 하나가 끝에 있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6이었는데 위에는 아래가 7로 됐어요. 근데 7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5가 돼도 안 돼요. 1g 차이가 나도 이 엄청난 이 질량에 비해서 1g은 정말 미세한데 이 차이가 나도 우주가 붕괴된대요. 그냥 지금 우주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상태를 모래알에 비유합니다. 빅뱅 초기에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밀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모아놓은 밀도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모래알 몇 개를 넣었다 빼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모아서 했는데 모래알 한 개라 두 개로 빼면은 붕괴된대요, 우주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주 어떤 그 밀도가 미세하고 정확한 정교한 상태로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의 미세 조정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 로빈 콜린스는 이 우주의 어떤 힘들이 중력 상수나 핵력 어떤 수많은 이제 힘들이 작용한 상수들이 있는데, 이 15개나 있는 어떤 조종들, 그게 이제 언어가 100만 분의 1, 1000억 분의 1이라도 뭔가 계산이 틀어지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스티븐 호킹 이런 유명한 재작년에 돌아섰죠. 1초 후에 우주 팽창의 속도가 빅뱅 후 1초 후에 우주 팽창 속도가 10의 19만 분의 1만 늦어도 10의 19만 분의 1
1초를 19만 분으로 잘라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시간, 거기 늦어도 우주는 불덩어리로 불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 이후 이 팽창한 우주가 극도로 초정밀한 정확한 밀도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이 한 방의 폭발로 그냥 될 수 있냐? 한 방이 안 된다 그러면 몇 번을 폭발하면 이 수치가 되는 우주가 생길 수 있냐? 주사위를 던진다면 몇 번 해야지 막 그 아까 말했던 엄청난 숫자 그런 것들이 값이 나올 수 있겠냐? 이제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해요. 백사장에 널려 있는 모래가 있어요. 모래 밭이 해수욕장에. 거기에 빨간색 모래 하나 집어서 빨간색 칠한 다음에 집어넣어요. 던져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찾아보라 그러면 찾아질까요? 넓은 백사장에서 우한번 모래를 집어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빨간 칠한 모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빅뱅이 무한번 폭발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무한번의 우주가 생겨난다고 하면은 미세 조정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우주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를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펼쳐요. 이것을 다중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주 말고 이 우주 밖에도 무한대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다중우주.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을까요? 무한한 반복과 실패가 있었다.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우연으로 됐다 하는데 이석영이라는 교수님 빅뱅 이론 학자가 있는데 이 값은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우주의 밀도 역시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렇게 신의 딸조차 그럴듯한 우주를 만드는데 그렇게나 많은 시험용 빅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우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패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글을 써요. 다중우주론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굉장히 과한 억측. 우리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말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들었다, 조정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뭐하러 힘들게 실패하고 막 무한대로 막 우주를 폭발시켜가지고 이 우주 생기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다 우리는 믿는 건데 무신론 과학자들은 그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단위로 들어가 보면요, 미시의 세계 아까 봤죠.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쪼개고 쪼개서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입자. 그리스 철학자부터 원자라는 걸 생각했는데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지금까지 103가지 정도 나왔다고 해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발달하면서 원자도 나눠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원자도 깁스라는 게 쪼개진다. 내부 구조를 보니까 아까 봤지만 원자 핵과 전자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원자 핵도 깊이 들어보니까 거기도 또 중성자, 양성자 붙어 있네. 그 중성자, 양성자 안에도 가보니까 쿼크라는 입자들이 또 소립자들이 있네. 이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 미세한 입자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면서 이 미시 세계 안에도 어떤 힘들이, 우주적 중력과 비슷한 힘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어렵죠. 이걸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과학인데 그런 물리학으로 미시 세계에 있는 힘, 그 기초에서 거시 세계 우주의 힘까지 다 이제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 토막 같은 이런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성한 입자가 뭐냐 하면서 들어가니까 원자가 보이고 이 원자를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 장면들. 이 원자 핵과 전자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하면은 원자 핵이 가운데 놓인 축구공이다. 하면은 그 서울역 상암 경기장 있죠. 상암 경기장 가운데 축구공 하나 놓은 곳 뒤에 그 경기장 크기만큼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원자 크기가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정확하게 하면 더 커요. 사실은 서울역이 축구공에 있다 그러면 서울역이 축구공이라 그러면 그 전자가 도는 범위가 강동구 군자역 정도로 거리를 두고 돌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원자 자체도 99.9999가 허공이에요. 허공을 돌고 있어요. 핵 가운데 조그맣게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공으로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 고기원 막 이런 소리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비율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이제 있고 전자가 빨리 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양성자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면서 당기고 밀고 힘이 있는데요. 원자핵 크기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13승입니다. 뭔 소리냐면 1cm를 1억 등분해요. 1cm를 그 조각 1억 등분한 조각 한 조각, 1억 등분한 한 조각을 또 10만 등분하면 나오는 크기가 원자핵 크기입니다. 극미 세계이고 이제 이 양성자가 중성자와 함께 있지만 또 붙어 있어요.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내는 힘, 우리 N극에 붙이면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 양성자끼리 붙어 있다가 밀면은 그냥 우주 붕괴예요. 그냥 모든 물질이 사라져 버려요. 공으로 가버려요. 순간 없어져 버려요. 99.999 허공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 질서 조직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형성된 힘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니까 그 힘이 강력이라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스트롱 포스라고 합니다. 스타워즈 보시면 이제 전자감 찍 나오면서 막 제다의 기사하면서 나는 포스를 쓴다 이러잖아요. 초자연적 힘을 쓰잖아요. 그게 포스 힘인데 우주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원자핵 안에 그런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우주에 작용하는 물질에 작용하는 힘들을 4가지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이 스트롱 포스에서 강력이라고 합니다. 양성자를 붙드는 힘이 원자핵 안에서 작용해요. 뭔가. 그 다음 센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이 PPT 보시면 쭉 뭐 힘들 있는데, 그래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그 빵 도는 힘, 구름처럼 보이게 빵 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이 두 번째로 센 힘이고, 그다음에 또 원자핵 안에 강력보다 약하다 해서 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weak force라고 그러는데 이 원자핵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작용하는 힘인데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양력이라는 것인데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시고 그 4개의 힘 중에 이제 강력, 전자기력, 양력 다음에 중력이 제일 약한 힘이에요. 중력이 엄청 셀 것 같은데 제일 약한 힘입니다. 우주의 질량 있는 물체들끼리 당기는 힘, 아까 시공간 왜곡을 일으키면서 당기는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1이라고 하면은 강력은 그에 비해서 10의 43승배의 힘, 10의 43, 공이 43개 붙는 힘이에요. 전자기력은 10의 41승, 양력은 10의 37배 힘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물질 세계가 형성되는데 이 4개의 힘이 작용하면서 물질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작용하고 거시에서는 미시에서는 그렇고 거시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면서 태양, 수금지화, 목토, 태양계 행성들 구조를 이루고 이런 원자들, 물질들, 우리 몸들이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 포스라는 것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면서 물질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힘들이 어디서 왔냐? 그냥 뚱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게 과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인데 이런 힘들이 어떻게 그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나? 중력보다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물질, 우리 몸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힘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 왔냐는 설명 못해요. 나중에 또 이거 뭐 쿼크 아까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 소립자 그 안으로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밝혀져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설명하기가 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연구가 이루어나가는 과학은 물질 세계의 작동 원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작동되는가, 원인과 결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만 보여주지 생성 원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시동 걸면 엔진 돌아가면서 힘이 바퀴에 전달되어서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엔드라이브 놓고 하면 이제 중립이고 D 드라이브 넣으면 드라이브를 가는 거죠. 그 작동 원리를 막 연구하면서 자동차의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냈어, 과학자들이. 아,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설계도 어떤 이제 차체 이런 금속이 돼 있고 뭐 연료는 이런 주입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원리가 있구나, 엔진의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하고서 자동차는 이렇게 생성 원리가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동 원리 이렇게 움직이는 다 연구하고 나서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동차 본체를 다 뜯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분해해서 설계도 뭐 원리 다 생성 원리 다 찾아내면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라는 것 그것을 다 분해하고 조립해가지고 작동 원리가 이렇게 하는데 생성 원리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주는 그냥 이런 원인 결과로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작동 원리 연구한 게 과학이고 생성된 건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을 못해요. 아까 저 시작점도 설명 못하는 것처럼 빅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엄청난 미세 조정된 그런 수치들, 이 정교한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려다 보니까 신을 빼려다 보니까 무한의 다중 우주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 궁색한 답변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주 과학자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중력에 의해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계시나요? 무에서 스스로 창조했다. 자기가 그냥 뻥 하고 그 수치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나는 우주야 하고 나온 거예요. 실험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거잖아요. 엄청난 힘과 어떤 법칙이 있고 정교한 조율과 미세 조정에 대해서 그냥 다중 우주론이 다중 우주론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사는 다중 우주를 10의 500승 제곱계 있지 않겠냐? 거의 무한대 우주를 하면서 그게 그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다. 성공한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다. 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철학 같은 개념들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궁색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또 생명체까지 이렇게 정교한 미세한 조율된 법칙과 질서 가운데 존재하려면 한번 땅 폭발했는데 이렇게 다 맞춰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한 번의 우연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한한 우연 중에서 한 번 생기지 않겠냐? 아까 빨간 모래 하나 나오듯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과학인가요? 철학인가요? 무신론 과학도 중심으로 하는 이 현대 우주론, 현대 물리학은 현재 과학과 철학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철학이 아닌 척하면서 과학인 척하면서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연들이 존재하는 그 우주, 10의 500개 생의 우주 가운데 하나다 하는 확률, 이 확률로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연이란 믿음을 갖는 종교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성경의 창조가 신화 같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한한 우연이라는 또 전능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주의 기원이 뭐냐 그랬을 때 대답은 그냥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게 그냥 넘겨보시면 PPT 나오시죠. 무에서 유가 어떤 물질들이 그냥 생겼다, 그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상적 용어, 그냥 우스갯말을 과학자들은 어려운 용어하면서 무한대하니까 생긴 거야, 그냥 우연히 자동으로. 근데 그 정말 미세한 조정들은 그러게 하면서도 무한 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에 맡겨버립니다. 첫 시작점이든 원초 물질이든 뭐 별에 진화든 생명체 진화든 다 우연이 되었다. 그냥 저절로 스스로 되었다.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 보시면 PPT 보시면 이 스스로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스스로 존재해. 또 자존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됐고 스스로도 존재해. 넘겨보시면 한자 나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과학에서 무신론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그냥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든 물질이든 그 기원 문제에 부딪히면 마지막 벽에서 미더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겼겠지. 엄청난 확률인데도 그냥 됐을 거야. 이렇게 신념으로 믿는 겁니다. 결국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나 결론적으로 믿음의 범주에서 만나요. 끝점에 가면 그냥 된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관계돼서는 생명의 기원 실험을 밀러라는 사람이 했는데
생명체의 유기물이고 이제 무기물 아니고 이제 무기물 이 유기적인 어떤 이런 피부 조직 그게 이제 기본 단백질의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 같은 건데요. 밀러가 이제 이런 실험들 통해서 합니다. 39번 PPT예요. 스탠리 밀러가 1953년에 아미노산 합성 실험했을 때 세포가 복잡하다 생각 안 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없었고 DNA라는 것도 몰랐을 때 그냥 하다 보니까 아미노산 만들어진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근데 수십 년간 이제 2000년, 10년대 왔는데 20년대 왔는데 분자생물학, 유전학, 양자역학 이런 수준을 발달하면서 단순하게 본 뭐 조그만 눈에 보이는 세포 하나 그 안에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대한 정보량이 있고 또 조그만 또 돌연변이로 생물체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이러한 고급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학술지에서 이 밀러라는 사람이 50년대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90년대 오면서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41년 PPT 가보시면 왼쪽 잠호에 보시면 이제 그지? 여기 보시면 이런 잠호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까? 뭘 의도하는 걸까? 읽어지지가 않죠. 이게 초성 맞추기도 아니고 더 어렵죠. 이거.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이 글자를 모으면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분해하면 이렇게 퍼뜨리면 이렇게 돼요. 정보공학 원리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 것을 배열을 하지 않고 퍼뜨려 놨을 때 무작위적인 배열을 했을 때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한다 저 문장이 자동적으로 막 던지다 보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정보란 것은 지성을 투입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정보들입니다. 이게 정보공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아주 미세한 생명체 그것도 어떤 정보량이 있는데 막 던지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개정균들이 있는데요. 바늘입니다. 저기 바늘 끝이에요. 엄청나게 확대했어요. 바늘 끝에 대장균들이 묻어 있는데 아마 뭐 800만 엄청난 수백만의 이제 대장균들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장균 저 한 마리 저 덕지지부터 이제 조금만 더 징그러 보이는데 저기 이제 있어요. 우리 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한 마리 안에 800만 개의 DNA 정보가 있습니다. 대장균 이 한 마리도 엄청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수분 다 빼고 남으면 대다수가 단백질이 남습니다. 이 단백질 종류가 10만 가지라고 보이고, 근데 이 10만 가지를 또 일종의 레고 같은 장난감으로 조립식으로 했을 때 딱 던져줘서 집 만들어라 했을 때 그 집이 그냥 던지면 만들어집니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차곡차곡 계획한 대로 쌓아놔야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DNA라고 할 수 있는데 세포 하나에 그 DNA 정보가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 몸에 60개 조의 세포인데 엄청난 정보량이 우리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가 있는데요. DNA 넘겨주신 44번에 이런 DNA 구조를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네 가지 어떤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아진 어떤 유전 물질에 붙어가지고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염기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DNA가 DNA가 결합되면서 아미노산 안에 이렇게 아미노산 500개가 결합돼야지 단백질 한 분자로 조합되는. 근데 이 확률을 따지면 또 10의 600제곱분의 1 엄청난 확률입니다. 이것도. 아까 10의 500분의 1이 거의 무한대로 했잖아요. 아까 우주 미세 조정에서 다중우주론에서 10의 600분의 2 제곱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저런 단백질 한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보다 더하죠. 넘겨보시면 사람 세포 안에 DNA가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1억 개로 이제 계산됐는데 이 암호된 이 정보를 책으로 만들면 1000페이지 분량의 1000권의 책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보량이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세포 하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도시처럼 생겼습니다. 안에 막 여러 가지 공장 같은 공업도시 형태로 DNA 뭔가 정보들이 서로 조합하면서 작동되고 있어요. 세포 하나가.
그냥 딱 세포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 활동과 정보와 움직임들, 조직적인 체계들이 구축되어서 활동하면서 세포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혈관이 있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총 길이를 하면 1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서울과 부산 고속도로를 200km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우리 심장이 뛰는데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관들이 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방대한 정보가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담겨 있고 그것이 우연히 그냥 자동으로 되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포 하나까지 된 부분들, 미세한 것들까지 지성을 가진 존재가 디자인, 설계하지 않았겠나라고 추론하는 게 좀 더 상식적입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아까 10의 600분의 1 단백질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몸 전체 기능 할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편합니다. 다시 앞에 PPT 43번 보시면 우리의 몸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를 더 쪼개면 분자,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원자 아까 봤지만 원자 안에는 아원자, 소립자 이런 이제 구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 상태를 200개 정도 지금 했는데, 하여튼 이 상상할 수 없는 미시 세계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과학으로 밝혀낸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소우주와 같은 상태의 정보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의 설계도 어디서 왔냐?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의도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지 않았겠냐, 디자인하지 않았겠냐? 이게 저절로 우연히 그냥 뚝 하고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시적 미시 세계의 정교하고 정밀한 정보들, 질서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다, 이게 더 수긍이 되고 납득이 잘 된다라고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DNA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요.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6개국의 2,000명 과학자들을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디렉터였습니다. 전체 지휘해서 결국 이제 10년 동안 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31억 개를 완성해요. 엄청난 정보를 다 이제 정리한 겁니다. 유전자 서열, 나선형 모양 나오는 그 DNA를 밝혀냅니다. 이분이 원래 대학 다닐 때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 됐다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유전학하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다시 돌이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신앙 과정과 개념 연구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2006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신의 언어란 책이고요. 인간 세포 안에 내재된 그 복잡하고 정교한 엄청난 정보량을 가진 DNA, 이게 자기가 연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신이 보낸 언어 아니겠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 개개인마다 DNA 차이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사이의 DNA 차이는 99.99%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99.9%, 그러니까 0.1%의 차이로 그 사람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다른 동물도 DNA 다양성, 다른 동물들은 DNA 다양성보다 인간의 다양성 따지면 동물들은 50에서 100배, 10에서 50배 정도 높은 다양성이 있는데 인간은 너무나 비슷하대요, 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었지 않겠냐, 원래부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집단 유전학자의 어떤 해석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해석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단 유전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게놈에 대해서 10만 년에서부터 15만 년 전에 살았던 약 1만 개체의 1만 명의 공통 주상에서 내려온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 책이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동아프리카에 있는 최초의 인간 집단, 현생 인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는 뭐 루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현생 인류가 해서 현재 전 세계 인류가 퍼져 있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억, 수천년, 수억 년 걸려서 최초 유기체로부터 점점 진화해온 산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니까 무신론계는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고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창조 아니면 진화,
뭐 아니면 도냐, 둘 중 하나 되냐, 양자택일 하나 두 개밖에 없냐 선택지가. 프랜시스 콜린스는 아니다, 둘 다 같이 갈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영상 한번 보시면요, 2014년 개봉한 영화 노아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창조를 보여줍니다. The first story my father told me and the first story that I told each of you.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내용 몰라셔도 돼요. nothing but the silence of an infinite darkness. But the breath of the Creator fluttered against the face of the void, whispering, "Let there be light." 빅뱅 됐다 그러고, 빅뱅 하나님 창조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노아에서 The first day,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우주가. and then the formless light began to take on 그중에 substance, 지구 and shape. The 찾아가는데, second day, and our world was born. A beautiful, fragile home, and a great warm 태양계 light nurtured its days. 행성들, And a lesser light ruled the nights. And there was evening and morning. Another day, 지구로 들어왔고요. and the waters of the world gathered together. 원시 대기, 원시 And in 바다가 their 있는 거예요. midst emerged dry land. 오랜 세월 지나면서 And the ground put forth the growing things, a thick blanket of green stretching across all creation. And the waters 원시 too, 바다에서 이제 최초의 세포가 생겼다. 생명체 그냥 great creatures of the deep that are no 분열해, more. 그냥 혼자. Vast multitudes of fish, some of which may still swim beneath these seas. And soon 그래서 이게 점점 the sky 물고기로 was 됐다가 streaming with birds. 지상으로 나갑니다. There was 이제 evening. 그래서 이제 And there was morning. 점점 몸이 바뀌는 거예요. Now the whole 양소리처럼 world 됐다가 was full of living beings. 파충류, Everything that creeps, 파충류 everything that 뱀 같은 crawls, 거 뭐, and every beast that walks upon the 그죠? ground. And it was good.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유류로, 조류로 포유류로 There was 갑니다. light and air and water and soil, all clean and unspoiled. Your plants and 포유류가 fish 됐고, and fowl and beast, each after their 포유류 own 중에 이제 kind, 원숭이 같은 것들이 all part of the greater whole, 인간 비슷하게 all in 나오죠. their 인간 place, 비슷한 것들. and all was in 그러다가 balance. 얘가 일어나가지고 Paradise, the jewel in the Creator's palm. 하면서 갑자기 이제 And the Creator made man 뭔가 by 인간이 his side 나옵니다. woman, father and mother of us all. He gave them a choice. 선악과 나무고요. Follow the temptation of darkness, or hold on to the blessing of light.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But they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선악과 열매를 Their innocence was 따먹었다. extinguished. 이렇게 이제 So for the 10 가인이 아벨을 generations since 죽이는 장면. Adam's sin,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has walked with 이런 us. 식으로 창조하고 진화를 이렇게 둘 다 같이 갈 수 있다 섞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이 관점이 이제 이 유신 진화론, 뭐 진화론적 유신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10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입장들 보시면 좀 보여주시죠, PD. 이런 젊은 지구 창조론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많이들 이제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순식간에 되었다보다 하루라는 개념, 뭐 6일 동안이 하루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될 수도 있다 입장에서 오랜 지구 창조론인데 오랜 지구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되면 방법으로 창조됐다. 프랜시스 콜린스가 한 얘기들. 그래서 이제 진화적 유신론, 뭐 유신론적 진화론 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무신론, 그냥 무신론 진화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학회는 이제 성경 글자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이게 지구가 6,000년에서 만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거고, 오랜 지구 창조론은 거기서 이제 지구가 생긴 연도가 하루하루라고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루가 딱 24시간이냐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랜 지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은 쪽이고요. 그래서 뭐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이 정도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좀 용인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과 다르게 생물이 진화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현재 생물들이 존재하고 인간도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140억 년, 7억 년이라뇨. 그 전에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또 이 인간의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우연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2006년도 이 책을 프랜시스 콜린스가 발표하면서 미국의 큰 기독교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수 신학교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 프랜시스의 친분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도 거기에 동조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학교도 쫓겨나기도 하고 뭐 퇴직 당하기도 하고 막 또 학회도 열면서 서로 반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학계의 흐름이 지금 20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엄청난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서 반격하고 반박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 기독교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들도 보면 말들이 다 달라요. 대체로 젊은 지구 창조론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막 안에서 이제 논쟁이 심하게 있어요. 오랜 지구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더 유신 진화론으로 가버린 이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요즘 스타 강사들 하는 분들인데 우중학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들 비롯한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좀 논란이 있고 해서 좀 더 이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강의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 엄청 읽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래대로 하면 편할 텐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돼서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창세기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3일을 어떻게 24시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직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고민했을 때 단정 못 짓겠다 24시간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 그런 정도 입장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뭐 진화론을 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 쪽 젊은 지구 창조론을 많이 하는 쪽은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로 하면서 딱 이거야라고 못 박으면서 이제 반론을 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굳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 열리지 않고 닫힌 마음으로 들려져서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쪽 창조학회 쪽이.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나간 사람들 너무 나가가지고 막 거의 진화론과 무신론 진화론과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여러 유튜버들이 영상 엄청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고요. 밑에 댓글도 장난 아니게 올라오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참 이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해서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미국도 한국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우주 미세 조정, 우주론 이것들은 다 동의해요. 일단 유실론도 진화론자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글을 좀 읽고 우리 이제 제가 좀 변증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그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불신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요인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일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삶이 곧 궁극적인 변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해가지고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옳으니까 하면서 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고 이런 사랑이라는 건 없고 비난만 있고 이런 지경으로 가지 않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맞지 않는 주장에서도 이제 아직은 이제 진통이 있지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서 하기보다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잘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처음 봤던 말씀들 읽고 마치죠.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시적 우주 만물과 또 미시적 원자 세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참 정교한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 신념을 믿고 하나님 대신 우연이라는 자연이라는 가짜 힘을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또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세상 학문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또한 참 알아가면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성경적인 우리의 입장을 잘 간직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